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입니다. 오늘은 포부의 정신을 쓴 프랑스 법률가이자 역사가 계명주의 정치 철학자인 몽테스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몽테스키는 프랑스의 법률가이며 역사가 계명주의 정치 철학자 법의 정신을 쓴 상권 번집을 최초로 조정하여 공화주의 이론과 법제도의 결정적인 기회를 한 사람입니다. 미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1689년 1월 18일 라보레드성에서 태어난 몽테스키는 보르도 지방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으로 그의 부친 자크 스콩다는 왕실 친위대의 무관 귀족이었습니다. 그가 7살 때 사망한 그의 모친 또한 영국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해 그는 남작지기와 라보레드를 물려받았습니다. 11살 때는 오라트리오 수도회가 운영하는 지휘학교를 보내져 1705년까지 역사와 지리, 라틴어 또는 문학과 고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16살에 포르도 법과 대학에 입학하여 19살에 법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틀 뒤인 법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등법원 재판장에 있던 삼촌이 몽테스키를 파리로 유학을 보내 법학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24살이던 1713년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고향인 보르도로 귀향해서 법원 판사가 되었습니다. 1715년 부위원 선교도 신교도 라르티크와 결혼을 하여 스라에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1년 뒤에는 삼촌마저 죽었습니다. 몽테스키에게 영지와 상당한 재산, 고등법원의 재판직을 물려주었습니다. 1716년 보르도 아카데미에 가입하여 1719년에는 지오의 자연사 프로젝트를 1722년에는 물체의 중력의 원리에 관한 논거와 물체의 투명성의 원리에 관한 논거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1720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의 저서인 페르시아인의 편지라는 편지 형식의 소설을 익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이는 발간되자마자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 데몰레 신부가 말했듯이 빵처럼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여기서 가상의 페르시아인 두 사람 유스백과 라카가 프랑스 각지를 체류하면서 프랑스 사회에서 느낀 점을 편지 형식으로 소설하고 프랑스의 제도와 간섭을 페르시아의 것과 비교하였습니다. 특히 1710년 1720년 사이의 파리 생활 방식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면서 절대 군주 정치 체제, 삼부회의 아카데미 대학 등을 희화화하였습니다. 게다가 가톨릭의 교리 및 관행과 경화로부터 수도승에 이르는 사제 집단에 극대한 신랄한 전형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순진한 이방인이 눈을 통해 프랑스 사회의 여러 모순과 문제점을 고발하는 몽테스키의 목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은 더 나아가 프랑스 왕정의 절대주의와 그 사상적 기반으로 기독교 등 체제의 모순을 비판하기에 이릅니다. 18세기 가톨릭에 대한 행해진 가장 신랄한 공격 중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편찬 비평은 시대의 호응으로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작품의 대성공과 더불어 저자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정체가 밝혀져 프랑스 전역에 알려진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파리 사교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후 1728년까지 6년간 사교계에서 활동하면서 프랑스 최고 외교관이 되기 위한 야망을 품었습니다.
1728년 만 40세 나이에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에 고무대의 그 영역을 키우기 위해 유럽 전역에 걸친 긴 여행을 하였습니다. 함스부르크 제국의 빈 및 헝가리 베네치아 공화국, 토스카나 대공국, 나폴리 왕국, 제노마 공화국 등을 거쳐 넘어에서는 교황 베네딕토 13세의 제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29년에 체스터필드 경을 통해 영국으로 가서 수상 로버트 월폴, 존워슨 스위프트 등과 결합해 1년 반 동안 체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교가야 되겠다는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730년 프랑스 라브레드로 돌아온 몽테스키에는 2년간의 연구 및 집회 활동에 들어가 1734년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로마니 이대성과 제태의 은연에 관한 고찰을 출간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학문에 더욱 열중하여 장정 15년에 이르는 연구와 집필 끝에 1748년에 이르러서는 그의 대표적 서적이라 할 수 있는 법의 정신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맘때쯤 그의 시력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3명의 비서가 차례로 몽테스키에가 구쓰는 것을 받아 적은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연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의 정시에는 수많은 지식인 사이에서의 지대한 관심을 대상으로 떨어져서 1년 반 사이에 21판을 찍었을 정도로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기적 권위를 비판하는 점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황 측으로부터 금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몽테스키에는 1750년 법의 정신 변호를 추가 집필함과 동시에 교황청에 선처를 부탁할 사람으로 선되었습니다. 1755년 8월 10일 열병의 몽테스키의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몽테스키에게도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전통적 카톨릭 의례를 따라추고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몽테스키 임명이 시작됐습니다. 의뢰를 맡은 예수의 소설 신부는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명의 순간 이르 신부는 몽테스키가 교회를 비판했던 입장들이 철회를 요구했으나 몽테스키는 그 요구에 끝까지 저항합니다. 임종을 앞둔 몽테스키의 진실이 일순간 교회와 철학자 사이의 투쟁이 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개인적 신념을 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종교를 모여가지도 않는 채 1755년 2월 10일 죽었습니다. 매장은 다음날 오후 5시에 실필스 성당의 생트 주노비의 성전에서 행해졌습니다. 철학자들 가운데서 오로지 등지 디드로만이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에서 돌아온 디드로는 백과 전설 제5권에서 썼던 절정주의 항목에서 몽테스키를 가리키던 같이 모비명을 썼습니다. 그는 하늘 전화봉구에서 빛을 찾았고 빛을 발견하자 단식하였다. 몽테스키 저서를 삼킨 본집의 견점이 바로 이 책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프랑스 혁명가 세계 최초의 상권 분지 국가인 미국의 공부에도 이 책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법이란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 나라의 풍토, 풍속, 종교, 국민성 등에 기반한 국민의 정신인 법의 정신에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자는 이 법의 정신을 설득 그 사회에 적합하고 개별적인 실정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몽테스키는 그 사회의 정신이 어떤 정치체제와 적합한지를 나눠가기에 기존에 논의되던 정치체제를 크게 세 가지, 즉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으로 나눴습니다. 공화정은 다수의 인민 민주정이나 소수의 인민 귀족정이
권력을 가지는 정부를 말하고, 군주정은 한 사람이 정해진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정부를 말하며, 전제정은 한 사람이 법에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와 번덕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라고 설파했다. 또한 가까이 정치 체제는 그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가 있다고 했다. 그 원리는 각 정부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일종의 인간 감정을 말하고 있다. 즉 공화정에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특성, 군주정에는 명예, 전제적은 공파가 각각의 정부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감정이라는 것이다. 그런 또한 이러한 정치체제의 장점, 단점을 말하면서 그 중에서도 실제된 군주정이 프랑스의 가장 착화하는 체제라고 옹호하였다. 여기서 말한 절제된 군주정은 예리품 군주제와 비슷하다. 기족과 박관이 중간 계급이 되어서 군주의 독재를 괜찮은 중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견제하며 조화를 이룰 것을 추구하는 성급 법립의 이론을 강조했다. 그와 관련해 영국의 헌법을 면밀히 분석한다. 다만 행정권은 군주에, 사법권은 귀족에게, 법권은 인민에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몽테스키에가 성급 분립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새 정치 세력의 상호 견제로서 지금의 성급 분립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런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강조한다. 그가 생각하는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후 그의 이런 정치적 자유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의 운동에 이론적으로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된다. 몽테스키에는 법의 정신에서 흑인 노예 매역을 비판하였다. 사이가 안 좋았던 볼테를 마저 몽테스키에가 노예제를 비판한다고 하자 이를 지지하면서도 몽테스키에는 배운 것에서 거의 항상 틀렸었다. 왜냐하면 배운 것이 없다라고 비평했다. 하지만 그는 광신도가 노예제의 옹호자와 싸울 때는 거의 항상 옳았다라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은 법의 정신에서 이가 대대적으로 흑인 노예 모형을 정당화하고 흑인에 대한 우월감을 내포하는 내용이 있다고 오해를 하기도 한다. 몽테스키웨가 당시 가톨릭의 이름을 빌려 흑인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얼마나 맞지 않는지를 반어법으로 비꼰 것일 뿐이다. 즉 몽테스키웨가 흑인 노예제를 옹호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책 전체를 제대로 읽었다면 나쁘게 말할 수 없는 오락에 해당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의 정신 15편 시민적 노예제 법의 풍토성과 관계에 나오고 있다. 15편 3문단에서 노예제의 기원을 따져보고 4문단부터는 사실은 노예제는 좋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더니 5문단에서 흑인 노예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얼핏 보기에는 흑인이 선천적 무능함과 얼등함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까지 한 번이라도 자세히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것을 이루는 논리부터가 사실상 세계의 정세를 통제하는 이야기이다. 2000년 전 그리스의 원전에서 빌려온 이야기 등등으로 화려하고 지독한 풍경을 가득 찬 아무 말 대잔치를 양거나 다름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후 6문단에서 몽테스키웨는 노예제의 필요성까지 정당한 뒤 이후 여기까지 모두 개설이었다고 하고 7문단에서는 풍산을 터뜨린 노예제의 비합리성과 실패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여기서 모든 인종차별의 내용은 최대한 정식적으로 부풀린 거대한 반어법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몽테스키웨가 법의 정신에서 가장 옹호하는 가치는
평등회이며 그는 바로 이 평등회를 바탕으로 공화 정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그에 대한 평등을 주장하지 않았던 식으로 오덕하는 것은 그에 대한 모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상 프랑스의 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권 분립을 원조가 몽테스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권 분립은 민주 국가의 기본이지만 이것을 안 지키니까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상권 분립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상 몽테스키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